김병완 교수님의 위험사회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께서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강의 끝나고 나서 채팅으로 강의에 궁금한 점을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손을 흔드시거나 줌 기능에 손 흔들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시면 저희가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김병완 교수님 준비되셨죠? 반짝이 박수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대학에 벌써 6회가 됐네요. 제가 예전에 좀 한번 참여를 했다가 최근에 좀 뜸했다가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택시에 직접 가서 거기서 함께 마주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게 돼서 조금은 이제 서운하긴 합니다. 그래도 또 시간을 또 잘 또 활용해 가지고 오늘 함께 좋은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이제 위험 사회와 지속 가능 발전 이렇게 첫 번째 주제가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한 5가지의 이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무엇이 가장 위험한가? 이런 질문. 두 번째는 발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세 번째는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 발전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고, 네 번째는 요즘 우리가 이제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을 회복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또 하나 던지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 중심으로 같이 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위험한가 이런 주제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가 이게 상당히 많이 접하는 이제 이 보고서 중에 하나가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 해서 세계 경제 포럼 약자로 이제 WEF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세계 경제 포럼이 매년 이 분야의 다양한 그 분야의 세계적인 그런 석학들 전문가들에게 일종의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게 될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가 이런 걸 하나 이제 물어보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러한 위험한 요소들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경우는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한가 이렇게 이제 좀 물어보는데 심각한 영향의 정도는 이제 일단은 그 위험한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우선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험 요소를 그 순서대로 10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쓴 것을 제가 그냥 미처 그냥 한국말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옮겼는데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환경이나 기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개 그런 리스트 중에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4개를 차지하는데 그것도 가장 5위 안에 해당되는 쪽으로 이게 위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바로 극단적인 그런 일기죠. 이제 요즘에 이제 가장 그 심각한 혹한이랄지 폭우랄지 일기. 두 번째가 기후행동 실패, 즉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줄이는 문제랄지 이것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 문제. 세 번째가 이제 인간에 의한 환경 오염이죠. 결국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거. 네 번째가 빨강색으로 이 부분만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이제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은 사실 한 2년 전만 해도 이 리스트에서는 없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갑자기 이제 4위로 이거 랭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위가 생물 다양성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실 문제. 이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구촌 전체가 느끼고 있는 또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들의 대부분이 환경이나 기후에 관한 것이다. 넓게 보면은 이 전염병 문제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이 문제도 환경 생태계에 대한 어떤 인간의 그런 그 잘못된 관리나 그런 파괴, 이것과도 이제 좀 연결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보면은 1위부터 5위까지 해당되는 모든 게 인간에 의한 또는 그 환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위험들이다. 이건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험 사회의 요소가 결국은 환경 문제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이야기하는 지속가능 발전의 문제, 지속가능성의 회복의 문제, 이거하고 직결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의 우리의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또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코로나, 이제 소위 코비드 19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코로나 19가 이제 잘하면은 올해 말에 그래도 상당히 많은 그런 또 백신 효과에 의해서 좀 종식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이후에, 즉 포스트 코로나에 어떠한 또 위험이 직면하게 될 것이냐, 이것을 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예측을 해봤죠. 이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제가 이제 가져다가 좀 인용을 했는데, 여기 파도가 3개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좀 작은 파도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파도입니다. 이걸 어렵게 우리가 지금 잘하면 이제 올해 말에 좀 이 파도 하나 넘긴다고 하는 순간에 더 큰 파도가 이제 또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시스템이 붕괴가 됐죠. 상당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에 빠졌죠. 그래서 경기 후퇴, 경제 침체, 뭐 이런 부분이 전 세계를 또 이제 휩쓸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경제적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또 선진국은 그래도 좀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걸 극복하고 나면은 또 하나 심각한 파도가, 정말로 이제 거대한 파도가 바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지만은 바로 이 기후 변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기후 변화의 문제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앞으로 닥칠 것이다. 이 문제는 제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좀 더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제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또 하나의 보고서가 바로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속 가능성 후퇴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난다 해서 과연 그러면 인류는 좀 더 안전하게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할 것인가? 썩 그렇게 낙관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4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경제 측면, 사회 측면, 환경 생태 측면, 기술 측면, 이런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바로 환경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이 오히려 더 후퇴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왜 그런가? 바로 아까 이제 경제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좀 이산화탄소에 의존하는, 즉 탄소 배출 집약적인 그런 경제 체제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급하니까 석탄을 뭐 좀 떼는 것도 좀 눈 감아주고,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을 우선 이제 급한 대로 그걸 또 이제 조금 모른 척하고,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지금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후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정말로 앞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이 위기로부터 우리가 지금 벗어나는 데 있어서 발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름대로 뭐 좀 머리 좀 써가지고 이 그림을 좀 그렸는데 이 1962년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해로 기억이 되는 해입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은 이게 잘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1962년에 저도 그때 뭐 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근데 많은 그런 이제 보고서에 이제 60년대, 이 62년이 그 유명한 미국의 그 레이첼 카슨이라는 이 여류 학자이면서 해양 생태학자죠. 이러면서 이제 유명한 사일런트 스프링이라는 이 침묵의 봄, 이 일종의 이제 픽션이면서도 non-픽션 이런 형식의 소설처럼 쓴 책이 나오면서 이게 미국 사회에 대충격을 준 것이죠. 바로 이 책에 그 담겨 있는 내용이 그게 표지에 있는 그 새가 이제 죽어서 이제 뒤집어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농업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살충제가 DDT라 그러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엄청난 식량의 증산을 가져옵니다. 농업혁명이죠. 이제 살충제라는 것이. 그래서 62년에 만약에 농업에 있어서의 발전이란 무엇인가 제가 밑에다가 이제 괄호를 써놨는데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농업에 있어서의 발전은 살충제의 발명이다. 살충제야말로 농업의 발전의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가로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전이라는 것이 62년의 살충제라는 것이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생태계나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이 DDT를 비롯한 살충제의 엄청난 그런 폐해를 그로 인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2021년에 왔는데 지금 농업에 있어서의 발전은 가로 살충제다라고 쓰는 사람이 오늘 현재 있을까요? 지금은 농업에 있어서의 발전은 가로 해서 무엇을 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무농약 농법이다. 다시 말해서 유기농 농법이다. 이런 것은 농업의 발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살충제에 의한 농업 발전을 여기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동안에 60여 년이 지난 이 사이에 발전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2021년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과연 우리 인류에게 무엇이 발전인가? 경제활동이 완전히 거의 지금 엄청난 그런 위축이나 또는 이제 붕괴가 돼 있고 사회활동 자체가 이렇게 거의 불가능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붕괴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가롭게 그런 어떤 산업화 문제를 이렇게 발전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선 당장 사는 것도 급한데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발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백신의 발견이다. 뭐 지금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게 코로나 백신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발전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제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발전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우리는 지금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발전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점 어떻게 보면 저는 진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을 최고로 여겼던 시절에서 이제 조금 더 살게 되니까 분배를 신경 쓰는, 좀 성장도 하면서 분배도 하는 2차원적 발전을 좀 생각하게 됐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환경 문제, 또 생태계 파괴나 여러 가지 그런 심각한 건강의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환경과 경제와 사회 문제를
동시에 3차원적으로 해결하느냐, 세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발전이 진정한 발전이 아니냐.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인류가 고민을 하게 됐느냐? 정확하게 딱 언제부터다 시간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국제적으로는 역시 이제 유엔의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최초의 환경에 관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72년 6월 5일 그때 바로 이 회의의 모토가 Only on Earth죠. 하나뿐인 지구. 그래서 이제 이 스톡홀름 회의에서 처음으로 인류가 환경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 회의가 출발점이 되었다 보는 것이고 6월 5일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환경의 날로 해서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제정한 것이 이 72년에 스톡홀름 회의를 기념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있는 개발과 경제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20년 만에 리우에서 리우 회의다 그러죠.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를 연 것입니다. 이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는 이제 기존의 단순한 개발에 어떤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때 나온 것이 이거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서스테인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그 당시에는 이제 개발만 이야기하니까 즉 우리가 영어로 약자로 ESSD라고 많이 썼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그런 의미로 환경과 개발의 조화 또는 친환경 개발 이런 걸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92년 리우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그로부터 이제 또 10년 후에 2002년에 본격적으로 이 지속 가능 발전을 유엔의 회의의 명칭으로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예 뭐 환경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지속 가능 발전을 회의의 명칭으로 해서 지속 가능 발전 세계 정상회의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고 여기서는 요즘 우리가 이제 뒤에서 나오는 이제 그 소위 5개의 P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지금은 그때 이제 2002년에는 3P라 그러죠. 3개의 P를 강조했죠. 그게 바로 환경, 경제, 사회라는 이 3개의 축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립이 됩니다. 이게 이제 또 좀 나아가서 2015년에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30 SDGs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뒤에서 우리가 좀 더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은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이제 다른 강의에서 좀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 5P의 정신과 17개의 목표를 담는 이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 중간에 밑에 제가 하나 그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여기다가 실어놨는데 이 보고서가 1987년에 이 보고서가 유엔 보고서로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1987년에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밑에 그렇게 한글로 제가 써놨습니다.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개념을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환경과 사회와 경제의 조화 이런 개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날에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좀 원형으로 해서 세 개의 그런 원을 그려놓고 가장 이것은 저변이라고 하겠죠. 저변에 환경을 놓고 그 위에 사회, 그 위에 경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 그러면은 밑에 제가 정의를 해놨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를 환경 또는 생태적으로 안전하면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공간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이런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아주 유명한 하나의 그 어떤 학자이자 운동가인 케이트 레이워스라는 이 여류 학자인데요. 또 운동가이기도 하죠. 도넛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과 모델을 도넛 모델로 설명합니다. 이 그림이 초록색이 이제 도넛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안에 그림의 안쪽에 있는 것이 사회적인 영역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바깥쪽 바깥에 있는 게 생태계나 환경의 문제인데, 이쪽은 이제 과잉, 즉 지나치게 많이 이제 사용하거나 남용을 하게 되면은 생태계가 또 이제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그 최소한의 기초를 유지하고 생태계의 어떤 과도한 그런 남용을 억제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게 이제 초록색이죠.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속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케이트 레이워스의 이 도넛 모델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7개의 목표의 기본적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 발전의 개념을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 하려고 굳이 가능이란 말을 쓰느냐, 그냥 그 이름도 길고 그러니까 그냥 지속발전하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잘못 사용하는 이제 아주 좀 그 오류가 이제 되는 것이죠. 제가 밑에 그림 그려놨습니다만은, 지속적 발전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무한한 성장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인류에게는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한한 지구촌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약간 위에 가다가 이제 좀 꺾여지는데, 이것은 뭐냐? 어느 정도 양적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질적인 발전의 상태로, 한마디로 이제 성숙한 상태로 전환돼야 한다. 지속가능 발전은 발전이 양적 발전에서 양적 발전에서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여기서 지속가능이라는 말은 영어로 sustainable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이건 지속가능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로서 sustainable이, 이게 이제 어떤 시스템의 밑에서부터 받쳐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꼭 알고 우리가 이 개념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속가능한 삶을 회복할 것이냐. 제가 회복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 인류에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건전한 삶이 아니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이제 파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엔에서 제시한 이 17개의 과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게 담고 있는 것이죠. 17개의 소위 목표라는 것이. 그 안에 이제 169개의 세부 목표, 타겟에 보면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죠. 제가 이제 참고로 책을 제가 하나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고민하다가 2019년에 이 유엔의 SDG를 우리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고 17개 목표별로 이거에 대해서 각자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17개의 과제를 우리의 맥락에서 고민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해서 지속가능 발전 정책과 거버넌스형 문제 해결, 이렇게
책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기가. 그래서 뒤에서 강조하는 거버넌스형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이냐, 이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코로나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고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SDGs의 어떤 틀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SDG로 하면은 3번과 관련되는 건강 웰빙이죠. 3번과 관련되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금 그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고 또 일자리도 다시 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되고, 포용 사회를, 즉 이제 지금 굉장히 우리가 그 격차가 양극화가 더 심해져 가고 있는데, 포용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 전반적인 것을 해결하는 과제가 즉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인데, 이게 SDGs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을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또 하나 이제 읽은 책에서 요즘에 이제 그 빌 게이츠가 사생활 때문에 조금 요즘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빌 게이츠의 사생활을 좀 떠나서 빌 게이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실 사람이 이제 컴퓨터만 하는 사람인데, 완전히 요즘에 이제 휠이 꽂힌 게 이 기후 재앙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제목이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가 아니라 기후 재앙을 피해야 된다 했습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앞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빌 게이츠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 좀 그려본 것입니다. 경로 A로 지향하는 경우하고 경로 B로 지향하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은, 경로 A가 빈곤을 종식하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화석 에너지를 많이 지금 사용하는 그런 이제 어떤 경제 성장의 그런 경로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게 기후 재앙이 초래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속 불가능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경로를 우리가 갈 수 없지 않느냐. 경로 B를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로 B는 빈곤 종식과 소득 증대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 에너지를 이제 그만 쓰고 청정 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여기서 제로라는 것은 배출과 흡수를 이제 결합시켜서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기후 재앙을 피해서 지속 가능한 삶으로 갈 수 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이나 지속 가능 삶을 이야기할 때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기후 재앙을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개의 과제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출발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제 이런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을 어떻게 좀 더 방법론적으로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이 중요하다. 또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막상 또 선뜻 나서지도 않습니다. 누가.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아젠다로 놓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죠? 그린 뉴딜이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좀 하위 개념인데 수단적인 개념이죠. 그린 뉴딜은 그런 수단적인 개념에 집착을 하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좀 더 거시적이고 좀 더 본질적이고 그런 또 그 뭐랄까 좀 더 이제 그 미래지향적인 이런 이제 큰 그림 속에서 국가 경영의 틀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은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제도, 즉 법들이 여전히 정비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사실 이건 오래전부터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인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정부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공이 행정학인데요. 행정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부 관료가 제일 믿음지 않습니다. 좀 유감스럽게도 정부 관료들이 그렇게 신뢰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이죠. 이 정부 실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모르면은 어설프게 정부가 일을 해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학 쪽에서는 시장 실패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역설적이죠. 경제학자들은 시장 실패를 많이 이야기하고 행정학자들은 정부 실패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경제학과 행정학은 동전의 양면인데 둘 다 자기 영역에서 그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중요한 것이 거버넌스형으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정부의 힘으로는 벅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시장의 협력도 필요하고 특히 시민사회, 시민의 참여와 협력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로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게 바로 지방의제 21에서 출발을 했죠. 지방의제 21 협의회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로 이름은 바뀌었지만은 그 미션, 즉 그 중요한 사명은 지방의제보다는 훨씬 더 지금 커졌죠. 역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방의제 21 협의회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로 이름이 바뀐 만큼 SDG라는 틀이 훨씬 더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고 환경이라는 좁은 의제를 벗어나서 경제적 의제, 사회적 의제가 훨씬 더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로 안고 있고 우리 시민사회도 그만큼 각계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요즘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자 그룹이다 그러죠. MGOS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문제를 함께 찾아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이런 일련의 협력적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 해서 시민사회가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거버넌스로서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역시 그래서 지금 평택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이런 것을 지금 수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이 UN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SDG라는 것이 굉장히 그 큰 목표인데 이게 뭐 지구촌의 목표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이제 KSDG다 해서 나라마다 이제 SDG 체계를 만들고 또 각 지방 정부들은 지방의 SDG 여러 가지 그런 이행 체계를 만들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면은 이 SDG를 어떤 정부의 주도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몇몇 지자체,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몇몇 지자체를 빼놓고는 그렇게 행정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뭐 조직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형 기구로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이 중심적 역할을 좀 해야 되고 여기에는 역시 행정이 이제 참여는 하되 행정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고 여기에 중요한 주체로서 시민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그런 뭐 기업 또 요즘에는 이제 대학까지 우리 평택도 이제 평택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은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가 운영이 될 필요가 있고 여기서는 두 가지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가능 발전 이행 계획, 또 좀 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하고 이행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기본 계획과 이행 계획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실천 의제를 발굴해서, 이건 이제 우리 협의회가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 협의체 구조, 협력 구조,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는 제가 좀 참고 문헌을 이제 적어놨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해서 제가 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